수업을 나가기 전에 함수에 대한 미분 되지 않다. 함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쓰고 있는 거죠. 어떤 함수 fx가 도함수일 때 이게 이제 원시 함수 그걸 찾는 걸 우리는 적분이라 그랬죠. 수업해도 되죠? 네? 적분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것은 인테그랄 fx dx라고 표시할 거고, 그랬을 때 나오는 함수를 원시 함수 fx에 반드시 적분 상수를 붙여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좀 귀찮게 할 텐데, 적분을 하면 이게 하나 더해져서 역수고요. 하나 더해지는 값으로 적분이 됩니다. 이 규칙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죠? 상수는 x의 0제곱이라서 2를 더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포함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상수는 그냥 kx로 이렇게 그냥 쓰는 것 뿐이지, 사실은 여기 상수는 x의 0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다 2를 더해서 역수 취하면 1이 될 거고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 포함시켜서 그냥 바로 같이 외우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여러분이 규칙이 생기는데, k배가 되어 있는 거에는 fx, dx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나오고 각각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된 걸 하나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로 쓸 건 이제 이렇게 쓰는 걸 조금 쓸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연습을 조금 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 외에는 뭐, 그 다음에 미분하고 적분을 하는 게 있고, 적분하고 미분을 하는 게 있죠. 적분을 하면 뭐가 붙어요? 적분 상수가 붙을 거고 그래서 미분을 하면 상수는 항상 없어지죠, 그죠? 깔끔하게 없어지죠. 그래서 얘는 x가 좀 애매한 게 fx를 주는데 여기에 상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더하기 3 이렇게.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상수는 상수로 취급해 주시고,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기억을 하자면 우리는 적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가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고 하나가 정적분이라는 게 있죠. 얘는 적분 상수가 존재하고 얘는 적분 상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정적분은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변화의 합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합. 알았죠? 일단 그렇게 조금 생각해 놓고 합시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에 대한 함수를 잠깐 좀 설명해 주는 것부터 합시다. 이거는 빼먹은 것 같아서 넘겨줄게요. 포함시켜줄게요.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값에 대한 함수는 여러분이 이제 미분 끝에 보면 많이 배우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외우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잊어버렸을 때 생각해내려면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겠죠.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fx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값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절대값이랑 같은 값을 갖는 y는 항상 플러스여야 돼요. 이런 거죠. 따라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절대값이 이렇게 전체에 되어 있으면 얘는 아주 간단하죠. 여기는 그대로 살아남고 원래는 이런 상태였는데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인 부분은 이렇게 뒤집어져 올라갑니다. 그치? 이렇게 뒤집어져. 이게 이제 y는 절대값 fx. 두 번째 배우는 게 이제 y는 f의 절대값 x. 그렇죠? 그럼 이것도 개념적으로 이해해 보면 절대값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x는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긴 하지만 이 절대값으로 나온 요 절대값 x는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f 요 안에 들어가는 게 항상 플러스고, 그래서 f의 플러스 값이 음수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혀 상관은 없는 거예요. 어떤 값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f3이 양수여야 돼 이런 보장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f3이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일단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거죠. x가 양수면 그냥 fx랑 똑같죠. 그래서 양수인 부분, x가 양수인 부분은 그냥 fx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였으면 x가 양수인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음수가 들어가면 양수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들어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1이 돼서 f1 값을 가져가요. 이 값을 가져가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값이 아니라 2 값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쪽 모양이 이쪽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사가 돼서 왼쪽으로 복사가 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y의 절대값이 되어 있는 경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져도 되지만 fx는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fx가 음수인 거는 허락이 되진 않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이 중에서 fx가 양수인, 즉 y가 양수로 나오는 값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만약에 이쪽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여기도 요만큼만 살아납니다. 양수인 부분은 다 그대로 살아납니다. fx는 양수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양수, 만약에 얘가 3이라고 해봐. 그럼 3은 살아남죠? 3이 되기 위한 절대값 y가 3이니까 y는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의 정의는 하나의 x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 y를 가져야 되잖아, 그치? 얘는 하나의 x에 대해서 두 개의 y를 가져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도형에 대해서 문제를 내거나 이럴 땐 낼 수 있어도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얘를 함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번하고 3번을 합친 이런 거지. 이거는 차라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x가 양수면 그리고 y도 양수였으면, 그쵸? 그러니까 fx의 값도 양수고
y도 그러니까 x도 양수고 y도 양수. 즉 어디 일사분면은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일사분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일사분면의 값은 그대로 생겨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적용해 줍니다. 2번에 의해서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y축으로 평행 이동이 되죠. 대칭 이동이 되죠. 3번에 의해서 y의 절대값이 있으면 x축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죠. 그래서 이걸 양쪽으로 두 가지를 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는 거죠. 얘도 함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곧 생기고 전체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4개를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다루는 함수는 1번하고 2번일 거예요. 이제 3번, 4번도 나오긴 하니까 나왔으니까 집에서 배우긴 했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값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건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는데 이거랑 같아지는 이 값은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확장해서 절대값을 보면 조금 더 이해폭이 함수가 복잡해질 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넓어져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절대값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있나요? 이해함수. 자, 적분은 특이하게도 연속 함수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즉 불연속 함수도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불연속 정도가 너무 심하면 못 다뤄요. 그래서 뭐 그거를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불연속해야 적분을 다룰 수 없느냐 뭐 이런 거를 연구에서 발표되는 자료도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선생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걸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긴 했어요.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연속 함수일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미분은 연속 함수. 연속 함수여야 한 점에서 그러니까 그 점에서 어떤 점에서 내가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연속이어야 그 점을 기준으로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서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통해서 미분 계수를 얻어내는 거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적분은 그렇게 좀 없어요. 그래서 적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적분은 이제 그 기본 개념이 선생님이 그랬죠. 원시함수가 있고 그러니까 도함수의 원시함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치? 도함수라는 건 이 함수의 원시함수의 변화량 함수.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변화량의 합. 변화의 합이라고 합시다. 정적분은 변화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만약에 주는 쪽으로 가면 계속 감소하는 쪽으로 가면 그 합도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알겠죠?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기본적으로 얘는 수예요. 그래서 상수라고 하죠. 요게 이제 나오겠지만 저게 이제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면 아까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했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조금 할게요. 이거랑 얘는 달라. 왜냐면 얘는 누구의 함수야? x의 함수. 얘는 y의 함수예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부정적분 할 때 그랬어요. 부정적분은 함수예요. 그쵸? 근데 정적분은 상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정적분인데 이게 같아요. x의 함수든 y의 함수든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면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상수로 나타나고 그 상수 값은 같은 값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변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정적분을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지고 얘랑 얘랑 같지 않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함수고 얘는 기본적인 게 상수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정적분이라는 게 뭐냐? 정적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데 숫자가 들어가면 요 위에 있는 숫자가 먼저 그래서 원시함수를 찾아서 이런 기호를 중간에 써주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 어딘가 책을 봤는데 기호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대학 가면 이렇게 써요. 알겠죠? 대학교 가면 R에다가 A라고 표시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부분 대괄호 양쪽에다가 A라고 하니까 그 위에 기호를 가능하면 쓰세요. 근데 A 밑에 기호를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요 기호는 B값을 집어넣고 A값을 집어넣은 값을 뺀 겁니다. 참고로 뭐가 좀 달라지냐면 적분상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참고로 하면 원래는 적분상수로 있어도 되고 그러면 B를 집어넣으면 F, B 더하기 C에서 A를 집어넣으면 F, A 더하기 C가 돼서 상수값은 정확하게 지워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안쪽에서 지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적분상수는 아예 잘 쓰지 않고 우린 이걸 정적분이라 그래요. 써줄까요? 간단한 설명을 하면 이제 이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할 건데 미적분 시간에 여기까지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갈 수도 있고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요. 거의 끝나는 건데 미적분 시간에 여기까지 나가지는 못할 텐데 이걸 우리가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구분구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구분구조법을 직접 안 하고 간단한 설명만 할 거고 미적분 시간에는 식을 세워서 구분구조법 식까지는 보여줄 거예요. 그거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나누어서 더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함수로 따지면 이렇게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갑자기 좀 딴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점을 보통 차원으로 따지면 0차원이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점이 0차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3차원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X축, Y축, Z축이 있는 세상. 그렇죠? 평면 2차원 세상이 X축, Y축이 있는 세상. 1차원 세상이 하나의 축만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2차원하고 3차원은 아예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2차원하고 3차원은 교집합이 그렇게 생각하면 3차원하고 4차원도 교집합이 없는 세상이에요. 어딘가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교집합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다는 누가 설명을 했는데 뭐 되게 와닿긴 했었어요. 2차원과 3차원을 비교해보면 2차원은 개미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가 눈이 있어서 우리 같은 눈이 있어서 앞을 보는데 위아래는 못 봐요. 높이도 사실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본다는 거 자체가 알면. 어쨌든 간에 내 눈 크기만큼만 본다고 칩시다. 앞으로 이렇게. 근데 3차원에서는 풍뎅이가 이렇게 옆에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풍뎅이가 이렇게 날라서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면 개미가 보기에는 정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죠? 이제 그런 뭐 완전히 비슷한 2차원과 3차원인데 수학에서는 이제 그거를 점은 0차원, 선을 1차원, 면을 2차원, 높이를 3차원이라고 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1차원의 점, 0차원의 점들을 무한히 모으면 선이 돼요. 근데 선을 무한히 모으면 면이 되지 않아요.
안 된대. 1.7차원인가가 된대요. 1.74차원인가. 그 수학자들이 이렇게 증명을 하고 뭐 해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어쨌든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을 모아서 만들 수가 없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겠어요?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들 수는 있어도 면을 모아서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 수는 없어. 똑같은 의미로 면을 모아서 부피를 만들 수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면을 만들기 위해선 면을 모아. 알겠어요? 넓이를 만들기 위해선 넓이를 모아. 이해됐어요? 그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선생님도 거기 뭐 지금 연구하거나 뭐 그걸 논문을 읽어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고 합니다. 우린 이 크기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갖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쪼개도 되고 균등하지 않게 쪼개도 되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균등하게 쪼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따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게 구분구조법 내용만 많이,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라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구분구조법에 관한 내용만 해도 선생님이 예전에는 막 이런 게 논술 문제 나와가지고 학생들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공부를 해서 해줬는데 이걸 구하는 법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점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사각형을 할 수 있고 밑에 점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사각형을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를 구해요. 왜냐면 이 함수는 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만들 수도 있고 여기다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점 하나를 찾아서 요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만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래야 오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이것까지 괜찮은데 만약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사각형은 이거랑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생기는 문제. 뭐 그런 그냥 참고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델타 x가 될 거고, 그렇죠? 여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 얘가 기준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xk라고 합시다. 여기가 xk라고 하면 여기가 fk가 돼요. 이 점이 xk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른 거잖아, 그치? 보통 몇 개로 자를까? n개로 자르나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 수열 배우면 기본적인 단위가 n이에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한 값은 뭐라고 불러? an 중에 중간에 하나를 a, k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k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고 거의 똑같아. 그 과정들을 지금 다 맞춰서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xk라고 하고 여기를 대충 델타 x라고 하면 이 넓이가 델타 x 곱하기 fxk가 돼요. 이게 이제 작은 넓이가 돼요. 맞아요? 이게 작은 넓이가 돼요. 이게 구분구조법이에요. 이걸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더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극한을 몇 개를 잘라? 무한히 많이 잘라. 그러면 차이가 점점점 오차가 줄어들겠죠. 오차가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증명하는데 이건 지금 증가함수라서 그런데 증가함수에서는 이쪽을 잡은 게 더 크겠죠. 왼쪽을 잡은 사각형은 더 작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잡은 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왼쪽을 잡은 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을. 그런데 둘이 수렴이에요. 그러면 사이에 낀 이 넓이는 수렴해서 그 값으로 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분구조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게 사실 fx는 이게 중요해. 원시함수의 뭘 뜻해? 변화를 뜻하죠.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럼 얘의 원시 함수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찾을 수 있다 없다 떠나서 일단 있다라고 보면 그지? 그럼 이 함수의 변화를 뜻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게 변화의 값이에요. 그죠? 이게 3이면 3일 때의 변화. 4면 4일 때의 변화. 그럼 작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변화들을 쭉 합해나가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 변화의 값들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을 더하면 면적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작은 면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무한히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바로 A에서 B까지의 fx, dx의 의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의 합을 로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왜 도움이 되냐면 만약에 적분이 안 되는 함수, 적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의 합을 구해야 되면 어떻게 구해야 돼?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비슷한 함수로 만들어서 구하면 오차가 생기긴 하겠지만 대충 얼마에 가까워라고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적분의 내용은 적분 상수가 없어지는 적분 이런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변화의 합에서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많이 쓰는 예시인데, 자 조금 집중해서 봅시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설명 예시인데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엉뚱한 그러니까 조금 엉뚱한 설명을 할 거예요. 분부적법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건 극한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극한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원시 함수가 용돈이의 함수예요. 그러면 이걸 미분한 함수 fx는 용돈의 뭐가 되죠? 변화가 되겠죠? 변화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100,000을 갖고 있었어. 10만 원을 갖고 있었어. 10만 원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첫째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 지갑에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날 엄마가 밥 사 먹으라고 10만 원을 줬어요. 이렇게. 그쵸? 둘째 날 요 내용을 조금 잘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 왔더니 학교 갔다 집에 왔더니 삼촌이 와 계시고 삼촌이 공부한다고 수고한다고 또 5만 원을 주셨어요. 이럴 수도 있죠. 3일 됐더니 학원에서 책을 사오래. 그래서 한 10,000원을 썼어요. 네 번째 날은 다 해야 되나? 주말이라서 친구랑 여행을 놀러를 갔더니 영화도 보고 뭐 해서 한 2만 원 썼어요. 다섯 번째 날은 아빠가 이쁘다고 3만 원 용돈을 줬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용돈의 변화량의 합은 얼마일까? 이거 다 더하면 되죠. 맞아요? 다 더하면 돼요. 그럼 7, 6, 4, 7 나오나요? 맞아요? 3, 7 나오고 그죠? 그래서 7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용돈의 변화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와 같은 거예요. 언제부터? 첫째 날부터 언제까지? 5일 동안에 용돈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왔어? 조금만 들어야 돼? 조금만 좀 이따 쉬는 시간 이거 설명 끝나면 쉬는 시간 줄게. 맞아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5일 지난 다음에 저녁에 지갑에 얼마 있었어? 나 17만 원. 첫날 얼마였는데? 10만 원. 아니 그럼 뭐 합하면 7만 원이겠지. 이렇게. 그렇겠죠. 맞아요? 실제로 생각해봐. 이게 어쨌든 간에 용돈이 막 이렇게 해서 여기가 12만 원이 됐을 거 아니야. 내가 쳐다도 안 봤어. 그치? 5일 지나 5만 원이 늘었으니까 얼마가 됐겠어?
17만 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만 원 썼으니까 얼마가 됐겠어? 16만 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2만 원 더 썼으니까 14만 원이 됐고 3만 원이 늘었으니까 17만 원이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맨 마지막 날에 내가 지갑을 딱 봤더니 17만 원 됐어. 처음에 얼마 시작했어? 10만 원. 그러면 용돈의 변화가 늘었든 줄었든 다 더해봤더니 얼마라는 거야? 거의 7이겠지. 용돈에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5일치만 해서 그렇지 1년치를 한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은 365일을 다 더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12월 31일 날 내가 지갑에 있는 돈과 1월 1일 날 지갑에 있었던 돈을 빼는 걸로 구하겠어요. 그걸로 구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5일 때의 용돈에서 1일 때의 용돈의 값을 빼는 걸로 해결하는 것으로 된다. 알겠어요? 네. 이걸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원시 함수를 구해서 5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돼. 이게 정적분의 기본 개념. 변화의 합은 원시 함수의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뺨으로써 구해낼 수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적분의 개념이 나타나요. 이게 변화의 합. 실제로 이걸 계산해 보면 이게 구분부적법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데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이걸 근데 왜 써? 만약에 이걸 구하는 게 어렵다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구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원시함수 구하기 쉽다면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걸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시함수 구해서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면 5일째 용돈 지갑에서 중간에 얼마 썼는지 전혀 신경 안 써요. 1년 동안 내가 돈을 얼마가 왔다 갔다 했는지 변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중 값에서 처음 빼면 그 사이에 모든 변화의 합이 싹 다 결과로 나타나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적분의 개념에서 여러분은 적분이랑 되는 걸 다 따질 거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그 계산에 담겨있는 의미는 조금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활용이 되면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지금 이렇게 했지만 여기 보면 알겠지만 변화가 어떻게 생겨? 음수로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10만 원인데 2만 원 쓰고 만 원 쓰고 만 원 쓰고 만 원 쓰고 2만 원 쓰고 그럼 계속 감소하겠지. 그지? 그러면 변화의 합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나타나기도 해요. 변화의 합이 음수로 나타나요. 만약에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은 됐으면 7만 원 썼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변화의 합이 음수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적용하면 결국은 변화의 합이라는 게 이 크기를 뜻하는 거라서 함수의 넓이를 구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에서 벗어나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넓이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적분의 활용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넓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정적분이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적분은 변화의 합이에요. 그거를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서 적어놓고 일단 적을까요? 정적분의 성질을 봅시다. 10분 정도만 참을 수 있어? 오케이. 그 동영상 찍었으니까 다시 올려주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궁금해요. A에서 A까지 정적분 변화의 합은 당연히 0이죠? 변화 자체를 안 했으니까.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의 변화의 합은 B부터 A까지 여기서부터 여기로 보통 밑에서 위로일 거예요. A에서 B까지의 변화의 합은 B에서 A까지의 변화의 합과 같지 않아요. 얼마큼 어떻게 같아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아요. 이런 거지. 10만 원에서 17이 됐죠.
이게 되돌리면 7만 원이 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7만 원이 있는 거지만 이렇게 보면 7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가느냐에 따라 변화량의 합은 되돌아가는 쪽으로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세 번째는 아까 했던 건데 그냥 씁시다. A부터 B까지 fx dx는 A부터 B까지 ft dt와 똑같아요.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변수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번째는 적분 구간이 같으면 이렇게 봅시다. 함수의 합이나 곱, 즉 상수배 같은 경우들은 그냥 우리가 부정적분이랑 똑같이 앞으로 끄집어내서 각각의 적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름 잘 쓰려고 하는데 뭔가 손이 안 돼. 미안. 근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적분 구간이 같으면 두 함수를 그냥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그냥 증명 없이 쓸게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되나? A부터 선생님이 여기 색깔 다르게 쓴 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 값이 같고 가운데는 플러스여야 돼요. 있으면 이 C는 A와 B 사이에 있는 값이어도 되고 바깥의 값이어도 돼요. 이건 증명 없이 그냥 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C를 잡으면 너무 당연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당연하죠? 근데 C를 만약에 바깥쪽에 이렇게 잡으면 A부터 C까지 한 거와 C에서 B까지인데 C에서 B까지는 이만큼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가 돼요. C를 이쪽에 잡아도 마찬가지. 이만큼 빠졌다가 C에서 B까지 할 때 이만큼이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A에서 B까지가. 그래서 이 C는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세 가지 요거랑 요거랑 가운데가 누구로 돼 있어?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A에서 B로 그냥 합쳤어도 상관없어. 게다가 이런 거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게 짜증이 나. 아니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는 건 이거는 4번인데 이건 예시로 선생님이 좀 풀어줄게요. 지금까지는 기본 내용에 관한 설명이었으면 기본 내용에 관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4번 풀이로 푸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조금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계산하세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는 거지. 써놓고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쉬운 걸로 합시다. 그냥 계산했다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배운 바에 의하면 이게 fx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x가 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3 집어넣으면 3, 3은 9, 3이니까 9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3 해서 결국은 똑같긴 한데 4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통분하고 여기 통분하고 되게 복잡해져. 적분이 어려운 게 여기 있어. 정적분은 선생님이 지금 이걸 간단하게 써서 그렇지 이게 세제곱 나오기 시작하면 4분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앞에 만약에 깔끔하지도 않게 만약에 3x 세제곱 이렇게 나오면 4분의 3의 x 4제곱이고 이게 0부터 1까지 정적분이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1부터 3까지 그러면 3의 4제곱 들어가고 약분도 안 되고 막 분수식이 막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2번 풀이로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푸는 그럼 3분의 1에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빼는 값입니다. 이렇게 풀면 훨씬 통분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3에서 2를 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정적분은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을 하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통째로 계산해야 될 식이 나왔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냥 숫자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구해서 하면 이게 사람 습관이 이상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먼저 막 이렇게 돌리면서 계산 잘 안 해요. 그죠? 이거 다 쓰고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이거 다 계산하고 빼기 이거 다 쓰고 나올 때까지 계산 다 하고 그리고 분모가 또 다르니까 그걸 다시 통분해서 또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면 이거 뭐 27에서 뭐 8 빼니까 19, 3분의 19만 딱 한 두세 번만 통분하면 싹 끝나요. 한두 번에 깔끔하게 끝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적분은 일단 그렇게 하고 여기도 만약에 문제 좀 풀다가 그러면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적어도 괜찮은 적어야 돼.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수업은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그 다음에 지금은 다음 시간 예습. 그럼 되죠? 이건 안 써도 돼요. 짝함수와 소함수, 오함수. 이 얘기는 반드시 짝함수가 호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칭 구간 약분인데요.
대칭으로 적분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fx가 짝함수면 이렇게 적분하자. 이런 얘기죠. 짝함수라는 건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에요. 그죠? 짝함수는 y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끼는 게 좋겠어? 0을 끼면 되겠죠? 0을 끼면 적분이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면 적분은 상수를 적분하는 순간 여기가 x가 되기 때문에 0 하면 됐어. 하나에 가. 이번에 2배입니다. 호람수는 요거 정적분하면 얼마일까? 여기는 마이너스로 나오죠? 5가 마이너스로 그치? 여기는 플러스로 나오죠? 크기는 어때? 바뀌었죠? 대칭이니까. 그럼 더하면 0. 언제 쓸까? 반드시 대칭 구간 적분에서 써요. 알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어. 그쵸? 대칭 구간이네. 이렇게. 이걸 딱 보는 순간 짝함수, 호람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짝함수는 몇 배가 돼? 0부터의 2배가 되죠. 호람수는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리고 0부터 2까지 2배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 dx. 얘보다 얘가 훨씬 적분하기가 쉬워 보이지, 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짝함수와 호람수의 기과 정적분은 항상 저런 데 쓰세요. 다항함수에서는. 미적분에서는 사용하기는 좀 애매해요. 미적분에서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뭐가 어렵냐면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오자마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있죠. 예를 들어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만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막 지수함수 곱해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칭 구간 적분이 나왔어? 우함수, 기함수, 짝함수, 호람수가 생각하죠. 특히 다항함수에서는 그냥 호람수는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좀 그냥 확실히 습관화 시키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막 한참 계산하다가 떠올려요.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알았죠? 습관 안 되면 이제 하다가
풀어줄게요. 숙제는 짝함수, 호람수 전까지 하세요. 예습했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하셔도 돼요. 지금은 좀 천천히 나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랑 이렇게 주는 건 유형 7까지예요. 조금 더 설명해야겠네. 시간을 주는 건 정적분 말고 앞에 미분 채워 넣으라는 시간이겠죠. 앞에 미분에서 좀 어렵거나 그랬던 문제들, 답을 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시 좀 풀어보고, 빨리 정적분 빨리 끝내고 적분 빨리 끝내고 그쪽 좀 하면서 그거 공부하고. 그쪽 뒤에 함수의 그래프가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질문이 조금 적어요. 이렇게 질문이 너무 뛰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질문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선생님 바램은 조금 더 공부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질문하라 그러고, 정적분을 빨리 나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정적분은 그냥 이렇게 끊어서 조금씩 적당히 나갈 거예요. 지금 요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기함수 뭐 하고 그런 거 정적분 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정적분을 함수로 나타내요. 정적분은 아까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상수라 그랬죠? 그래서 정적분을 함수로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함수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정적분이 적분이 좀 어렵게 나온다면 대부분 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정적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조금 하고, 그 다음 넓이하고, 그 다음에 속도는 미분에서 배웠으니까 거리, 속도,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활용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 적분의 개념 두 가지 다 배웠어요. 미분의 역과정하고 변화해 쭉 하면서 앞에 미분을 좀 착실하게 해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만 좀 설명합시다. 함수와 예를 들어서 무함수가